취업을 뽀개주는 취뽀 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주입니다. 자, 취업을 뽀개서 이제 코디네이션 해준다. 바로 여러분께 이제 맞춤형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겠죠.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하반기 채용 시즌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금융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셔서 우리가 같이 금융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는 기업은행, 그렇죠. 은행이지만은 또 공공기관이 되는 또 기업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업은행은요, 제가 이 한국직업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 분석 정말로 잘 해드렸고요. 많은 정보들이 있죠. 또 한 가지, 또한 뭐 기업 분석한다, 기업은행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 뭐 검색만 해봐도 이미 비슷한 콘텐츠들이 이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요, 취뽀코드에서는요, 취뽀코드의 정신 그대로 말 그대로 남이 없는, 다른 데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이 취뽀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 기본적인 것만 먼저 알아보시죠. 자, 기업 분석에서 기업은행은요, 설립에는 61년도, 대표는 김도진 행장이죠. 매출액은 17조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2조 한 3천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조 7천억 원 정도. 이거는 뭐 이미 2018년도에 사업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인원 현황은 최근까지 한 13,298명 정도가 됐고요. 요거는 19년도 반기 보고서에 나온 최신 자료고요. 평균 연봉은 항상 뭐 은행권은 비슷비슷하지만 기업은행 한 7천만에서 1억 원 사이로 이제는 포지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하죠. 중소기업은행은 바로 중소기업은행은 뭐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해서 생긴 거다라고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뭐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은행은 생겼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94년도에 뭐 코스닥에 상장되고요. 2003년도에는 증권거래소 이전해서 상장했던 이런 히스토리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가볼까요? 18년도 연결 당기 순이익이 한 1조 7,600억 원이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또한 두 번째로는 대선 비용을 감축했다. 그래서 뭐다? 골든 크로스를 달성했다. 이게 뭐냐면요, 당기 이익이 이제 실진 대선 충당금 규모를 초과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달성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안정성 측면, 은행에 대한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한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 정도는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은행권 중기대출 경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중기대출 150조 원 달성했다.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요, 중기금융 초격차 성장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특징을 좀 찍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2019년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업은행에 대해서 이 정도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본다면, 그러면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19년도에는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갔을까, 또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19년도 반기 보고서를 봤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보면요, 영업이익이 58기 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보다 한 2.5% 영업이익이 상승된 부분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그만큼 기업 운용을 잘 됐다. 은행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자 수익, 특히 기업은행의 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순이익 볼까요? 순이익은 한 5.2%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제 반기를 보면은요, 계속 늘어나는 늘어나는 차트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뭐냐면 뭐 은행이 어렵다, 요즘에는 뭐 말 그대로 핀테크다, 뭐다 해서 은행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 많이 듣지만 사실 팩트를 뜯어오고 보면, 우리 보고서를 보면 절대 은행 어렵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상하는 상승 곡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도 이렇게 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19년도 하반기에는 실제 기업은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수익 성장은요. 이렇게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이자 부분이 좀 주도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 거들이 조금 핫한 어떤 이슈가 뭐였냐면 비이자의 어떤 순이익을 어떻게 높일까 이런 게 좀 고민이었는데 기업은행은 오히려 역발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자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순이자 이익이 한 2.9조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6천억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업은행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가 바로 이게 중소기업 대출이죠, 사실. 뭐냐면은 2017년도에 142조 원 정도 했다가 18년도에 151조 원, 9조 원 정도 늘어났죠. 19년도에는 158조 원, 그러니까 7조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기 대출이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대출, 그러니까 기업은행은요 탄생 목적, 굳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중소기업이 어떻게 생겼느냐, 기업은행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기 대출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목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대출이 어떤 기업 대출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순이익이 증가됐다.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증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나오죠. 순이자 마진이 한 1.89%인데 은행 평균에 비해서 한 0.28% 더 높은 수치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말 팩트 자료에 의하면은 은행 평균 순이자 마진이 1.61%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기업은행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런 부분만 봐도 뭐 알 수 있다? 기업은행이 굉장한 성과를 좀 이뤄냈다. 우리가 들어갈 회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면은 아마 이런 어떤 질문이 온다면 대답할 수 있겠죠. 기업은행의 수익성을 증대시킨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대출이 증가됐다. 근데 어떤 대출? 그렇죠. 기업 대출이 굉장히 좀 많은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순이자 마진이 좀 확대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기업은행에 대한 뭐 직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은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팩트가 바로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기업 분석 또 가보겠습니다. 김도진 행장을 알면 기업은행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김도진 행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제평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가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 이제 댓글을 제가 많이 보는데 거기에 보면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답변도 많이 달아드렸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제평론을 하다 보니까 폭넓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김도진 행장을 보면 사실 기업은행이 정말로 잘 보입니다. 김도진 행장을 알면은 왜 보이냐면 볼게요. 전략기획부장 하시다가 남중지역 본부장 하시다가 남부지역 가시다가 그다음에 경영전략그룹장 하시다가 그다음에 2016년도에 기업은행장이 되셨거든요. 이번 연도에 이제 그렇죠? 12월 27일까지가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는데 연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높습니다. 왜냐?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뭘 그렇게 잘했을까?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본다면 김도진 행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기업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누구보다 기업은행을 잘 알고요. 누구보다 기업은행을 잘 알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김도진 행장을 알면 기업은행이 보인다. 어떤 부분이냐?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영업이익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다트 아니면은 말 그대로 알리오 사이트 가보시면은 이 기업은행이 보이겠지만 기업은행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요. 2019, 14년부터 쭉 봤습니다. 봤더니 보세요. 16년도에 제가 쫙 그었어요. 왜 그었냐면 자 여기가 어디죠? 취임 전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후부터는 뭐죠? 취임 후죠. 그럼 보세요. 영업이익이 한 1조 이전, 1조 한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취임한 이후부터 1.8조 원, 그다음에 2조 한 1천억 원 정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다? 정말로 경영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도 기업은행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러면은 또 수익성 측면만 있나요? 우리가 은행권을 봤을 때 재무건전성 꼭 봐야 되잖아요. BIS 자기자본 비율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쫙 다시 그었어요. 자, 취임 전과 취임 후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52% 정도 되다가 취임 이후부터는 14, 14, 14, 14.5 이렇게까지 좀 높아지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BIS 비율 다 아시겠지만은 건전성 측면, 건전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 BIS 비율을 얘기하죠. 보통은 8% 이상, 실제적으로 가면 한 10% 이상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재무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이 탁월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접장에 가셔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단순히 기업은행은 뭐 수익도 좋고요, 영업이익도 좋고 그다음에 뭐 재무 건전성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들었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팩트를 가지고 항상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어떤 팩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중에서도 약간 기분 좋게 가려면은 뭐죠? 그렇죠. 김도주 행장 이전과 이후의 이런 수익성이라든지 재무건전성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정말로 기업은행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은 애사심이 있구나라고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온 자료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기업은행의 특장점을 뽑으라 그러면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아이원잡인 것 같아요. 아이원잡 혹시 가보셨나요, 여러분? 아마 이거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관심이 없으시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기업은행 들어가실 분들인데 이렇게 기업은행을 가시다 보면 아이원잡이 있는데 아이원잡을 아시냐고 제가 물어보면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른다 이런 분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학부생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이제 상경계 계열 우리 학생들 물어봐도 잘 모른다라는 분도 있는데 기업은행만의 특징이죠. 왜? 말 그대로 기업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이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을 운영한 거잖아요. 그럼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력 구하는 어떤 카테고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취준생을 위해서 거기 가보면 취준생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또 올려놨어요, 사실. 근데 가보시면은 좀 괜찮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기업은행 뭐 내부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올린 거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요, 재미있는 게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뭐냐면 기업은행이 제시하는 면접 대비 최신 시사 용어라는 어떤 짤막한 하나의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그거 보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기업은행 담당자가 뭐 홍보대 행사를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본사의 어떤 컨펌을 받아서 올린 걸 거라고 보고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면접 대비 최신 시사 용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반기라고 정확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게 아마 기업은행이 좀 더 하반기 채용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그 면접 대비해서 좋은 어떤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독경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경제. 이거는 뭐 정말로 제가 강조 안 해도 굉장히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시사 용어겠죠. 뭘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기업에 회원가입 후 일정액을 선불로 계속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 그대로 구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문 구독하듯 잡지 구독하듯 월 비용을 계속 내는 구독 경제로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는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 다녀보시면 모르겠는데 어도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도브 뭐 포토샵 아니면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프리미어.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팔았다면 이제는 그 프로그램 팔 때 월 구독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월 구독 서비스로 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죠.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뭐 왓챠, 밀리의 서재, 아마존 쿠팡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구독 서비스에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구독 서비스들이 지금의 대세들입니다. 지금의 경제 트렌드의 가장 확실한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의 자료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자, 볼까요? 웅진코웨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의 게임 업체 넷마블이 선정됐다. 굳이 제가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아마 금융권을 준비하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은 금융권을 보신다면 정말로 폭넓은 기본적인 경제 상식, 시사 상식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팩트 모르면 안 되겠죠. 이러한 뉴스 모르면 안 되겠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넷마블 게임 회사인데 웅진코웨이가 뭐예요? 렌탈이잖아요. 웅진코웨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봤을 때 이종 간의 결합이 또 이루어지는구나. 대표적인 이종 간의 M&A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봤는데요.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려 1조 8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천문학적 금액을 주고 인수 협상 대상자에 올랐거든요. 이게 뭘까요? 왜 이럴까요? 그렇죠. 웅진코웨이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구독입니다. 렌탈 구독이죠. 월비용을 냅니다. 근데 왜 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려고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이종 간의 결합, 신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데이터입니다. 웅진코웨이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 고객의 데이터들, 그게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구독 경제로 가고 있다. 구독 경제를 누가 먼저 이렇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경제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은행권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구독 서비스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은행 이제 면접을 갔어요. 그러면 뭐 새로운 뭐 영업이잖아요. 결국은 세일즈에 대해서 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뭐 아이디어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구독 경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은행권도 구독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상품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트렌드들을 꼭 아셔야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독 경제에서 유니레버가 아시죠? 유니레버 이렇게 크림 바르잖아요, 우리. 이런 다국적 기업이죠. 미국의 그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기업이었는데 한마디로 $1예요. $1를 내면은 이제 면도기를 이렇게 배달해주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히트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내면 면도기를 이렇게 배달해주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좀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자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면도기가 비싼 게 아니라 면도날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기업을 창업한 케이스인데 근데요, 유니레버가 이 기업을요 1조 1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우리 돈으로 또 1조 1천억 원? 신생기업이고 벤처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왜 인수를 했을까? 바로 구독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최대 소비 시장이 어디죠? 그렇죠, 미국입니다. 북미 시장에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비자. 제가 경영자라도 그 데이터가 너무 탐났을 것 같아요. 그들의 소비 욕구, 그들의 니즈, 그들의 성향, 그 데이터에 다 있잖아요. 구독 서비스는요, 특히 우리가 마케팅으로 봤을 때 소비자를 좀 등급을 나눌 때 굉장한 충성 고객으로 나누거든요. 왜? 월 구독을 한다는 얘기는요, 웬만한 로열티가 없으면 못합니다. 웬만한 충성심 없으면 가입을 잘 안 하시거든요. 월 구독 서비스를 한다는 소비자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인수 합병을 통해서, M&A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니레버가 달러 쉐이브 클럽, $1 클럽을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독 경제가 그런 거예요. 구독 경제가 이런 겁니다. 구독 경제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구독 경제도 충분히 이런 어떤 은행권, 금융권에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 왜? 핀테크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핀테크가 대세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핀테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뭐 구독 경제하는 뭐 이베이 코리아, 티몬 쿠팡, 롯데 홈쇼핑 이런 데가 있다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번 용어 볼까요? 그다음 용어 봤더니 등대공장이라는 어떤, 이거는 뭐 기업은행에서 소개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뭐냐면요, 등대가 배를 안내하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도입해 제조업, 팩토리잖아요.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공장을 일컫는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처음 이제 선정이 됐는데 19년도 7월에 포스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대적인 어떤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봤더니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포스코는요, 철강 산업이지만 뭐요? 빅데이터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고도화했다. 이런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뷰니멀족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본다와 동물의 합쳐진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애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애완 가구만 해봐도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초반이잖아요. 한 5천만 명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그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근데 이런 동물들을 보는데 우리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유튜브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뷰니멀족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런 어떤 세대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핑크족이라는 게 있죠. 핑거 프린세스라고 있는데 핑거 프린스, 뭐 프린세스, 프린스 이런 얘기인데 간단한 정보 같은 거를 뭐냐면은 내가 검색해도 되는데 남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물어봐요. 그냥 진짜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본인이 찾지. 아니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금방 찾을 거. 근데 뭐야? 인터넷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무작정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다? 핑거 프린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면접 들어가갖고 갑자기 아니면은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번 거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펄프스라는 어떤 새로운 신조어도 있죠. 미국의 유니콘 기업 자산가치 1조 이상을 이제 유니콘이라고 그러죠. 자, 유니콘 기업이 이제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펠런티어, 그다음에 슬랙 어떤 이런 5개 회사를 일컫는 말인데 뭐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뭐 운송이죠. 바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운송, 택시 이런 건데 핀터레스트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그 앞자를 줄여갖고 우리가 이제 펄프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과거에는 한 2017년도, 18년도에는 이제 펄프스 전에 있던 용어가 하나가 있었죠. 이제 팡이었죠. 팡. FANG 아니면 FAANG. 뭐예요? F가 뭐예요? 페이스북. 그다음에 A가 뭐였어요? 그렇죠. 아마존. 그다음에 또 하나 쓴다면 애플. N이 뭐예요? 넷플릭스. 그다음에 G가 뭐예요? 구글. 그래서 빵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나왔어요. 펄프스. 어떻게 얘기한다?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펠런티어, 슬랙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5개 회사를 좀 일컫는다. 이런 거 보면서 참 기술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또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용어 정리를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펄프스라는 단어, 시사 용어들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또 볼까요? 아프로 퓨처니즘이라고 있는데 아프리카와 미래주의 합성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이는데 아프리카의 뭐 디아스포라의 문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유대민족, 디아스포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떠올리시는데 이제 유대민족이 나라가 없이 이제 돌아다녔잖아요. 맞아요. 민족에 대해서.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뭐냐?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고 보통 얘기하면 그 아프리카의 문화적인 어떤 특색들,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그게 이제 전세적으로 나가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아프리카의 어떤 디아스포라의 문화 역사와 선진 기술의 발전을 융합시킨 문화 양식이다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중심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발전들, 특히 이런 것이 할리우드라든지 아니면 여기 여러 세계 나라에 뻗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아프로 퓨처니즘이라고 보통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런 어떤 용어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크핀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파이낸스랑 이제는 테크놀로지 합쳐져서 핀테크 이런 얘기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핀테크는 뭐냐면 금융이 앞에 뭐냐면 이제는 핀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낸스잖아요. 그래서 금융이 기술과 만나서 그래서 금융이 약간 주도적인 역할을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뭐야? 테크핀. 이게 뒤집었어요. 테크가 금융을 주도하는 이런 세상을 이제 테크핀이라 하죠. 이게 사실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처음 이제 거론한 개념인데 뭐 알리바바에 뭐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본다면은 이제 카카오가 이게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아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카카오가 아시죠? 카카오가 보험업도 이제 진출합니다. 삼성화재랑 이제는 콜라보를 들어갔죠. 그래서 와 이제는 뭐 카카오톡 가지고 보험 가입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참 별의별 세상에 다 왔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렉트 보험이라 해서 뭐 TM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로라든지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맞물리는 이런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저를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도 되고 보험 승낙도 되고 철회도 되는 어떤 이러한 서비스까지도 진짜 고도화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사실? 누가 주도하죠? 그렇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IT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지금 금융권의 화제죠. 야 핀테크냐 테크핀이냐 누가 주도하느냐. 이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권은 지금 시중금융권이죠. 시중금융권 같은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느 4차 산업혁명에 맞물려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골머리에 앓고 있죠.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크핀이냐 아니면 핀테크에 대한 개념들 잘 잡아주시고 여기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어차피 지금 카카오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결국에는 금융권입니다. 시중 은행권 들어가시려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테크놀로지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은행 입장에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만의 철학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요, 제가 AI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AI 면접을 실제 이제는 봐요.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심사를 한번 봤었는데, 야, 진짜 전율이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너무하다는 사실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인간이 또 심사를 보거든요. 물론 AI가 먼저 저한테 제시를 하지만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고도화되어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그다음에 그 영상을 보면서 AI 면접 하신 분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진짜 교감이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이 많이 오고 왔는데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융권이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게 테크핀 때문에 그래요. 이제 테크놀로지가 이제 앞서가는 세상, 테크놀로지가 금융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생기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대표 얘기하면 카카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테크핀이라는 시사 용어, 그다음에 여러분의 생각, 이거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금융권을 취업하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의 철학을 좀 준비해 가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권혁중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썼어요. 설레시죠?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권혁중이라는 말은 지우시고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 이름 넣으시면서 누구누구님 본인 이름 쓰면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지금 한 10번 해보세요. 10번.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시키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정말로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방송할 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IBK 기업은행에 여러분이 합격이 되셨습니다. 왜? 칩복 코드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한번 자신의 이름을 10번 부르시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칩복 코드였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을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